안녕하십니까. 한국 지역개발학회 국제세미나의 1B 세션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제는 초광역 협력사업인데요. 한 150분, 아니, 한 1시간 반 정도, 90분 정도, 혹은 100분을 넘지 않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제와 세 분의 토론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발표자는 한 20분 정도씩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발표가 모두 끝나면은 토론자 세 분께서 10분 이내로 대체적으로 5분에서 한 7분 정도씩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광역 협력사업은 원래 기원을 따져봤더니 이게 19세기 무렵에 유럽 사회에서 아마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것이 프랑스의 헤지모날리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리저널리즘 하는데 지역주의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됐고, 나중에 이제 이 지역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미국에서는 문화 정체성을 들고 나와서 컬처럴 리저널리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 1950년대부터 미국 사회에서 이제 큰 화두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경수 상명대 교수님 인사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박관홍 연구원 나와 계시죠?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그다음에 기정훈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세 분이 발표를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분 발표가 끝나면 세 분께서 토론을 하실 텐데, 요 순서대로 이유진 박사님 인사하시죠. 경기연구원의 이유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다음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조상준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의 전혜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임경수 교수님께서 약 20분간 발표를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제 PPT 화면 공유를 여기서 하면 될 수 있겠죠? 예, 됩니다. 예. 지금 거의 그 호스트를 임경수 교수님으로 해놨습니다. 예. 예. 화면 공유가 되죠, 지금요? 예. 예. 근데 제가 이걸 전체 화면으로 하면 시간이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 이쪽을 좀 줄여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소진광 고문님이 소개한 것처럼 우리 세션은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과 관련한 세션이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좀 앞부분은 이론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실태를 이제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물론 이제 뒤에 연결되어서 또 발제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 봐가지고 그건 이제 적당히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론의 이 초광역 협력사업 연구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연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했고, 주로 이제 제가 맡은 파트가 이제 주로 협력 사업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실제로 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나름대로 이제 최근 것도 좀 보완을 해서 실책 차원에서 고찰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도록 그렇게
서론을 송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초광역권 또는 초광역, 우리가 이제 오늘의 타이틀은 초광역 협력 사업이지만 초광역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를 이제 학술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도 봤고 그랬는데, 우선 법적인 차원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있는 초광역 개발에 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예. 주로 이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광역경제권 간 또는 다른 광역경제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뭐 다양한 영역의 소위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선행연구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보겠습니다만은 초광역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명박 정부 때에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초광역 협력 사업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건 저기 한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 연구를 전체적으로 보고서 작성하면서 오퍼레이션 데피니션을 이와 같이 좀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로 이제 실제로 초광역 행정이나 초광역 경제권 이런 것을 놓고서 그 전자저널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검색 결과가 없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광역 행정이라든가 광역 경제권 이런 것을 넣으면은 뭐 한 20년간의 이제 어떤 그 논문 발표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2008년, 2009년, 2010년에 집중적으로 이제 이 광역과 관련한 광역 행정이 되든 광역 경제가 되든 소위 지자체 간의 어떤 연계 협력 사업에 관한 것들이 주로 이제 연구되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초광역 협력의 필요성이 우리나라의 이제 이명박 정부에 주로 이제 대두하게 된 것은 정책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물길을 따라서 개발을 하려니까 행정구역 자체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어떤 개발 패러다임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광역적 차원에서 또 세계적인 어떤 지역개발 내지 대도시화 현상과 관련해서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위 어쨌든 대도시 내지는 도시간 초광역 협력 사업은 대체로 이제 그 흐름이 주로 이제 대도시, 글로벌 시티 또는 뭐 성장 거점, 뭐 자본 집중 이런 컨셉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이제 지역 불균형 발전 전략하고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메가시티 리전이라든가 아까 이제 우리 소고문님께서도 19세기 말에 소위 유럽 연합의 그 이제 대도시화라든가 슈퍼지역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소위 새로운 그 신지역주의 이야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빠르게 이제 이러한 메가시티 리전 또는 슈퍼지역에 관련된 광역경 개념에 의한 소위 지역개발 내지는 대도시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고요. 요거 이제 비교적 오래됐지만 소위 광역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2004년에 지금은 퇴직하셨던 김영국 교수님이 요약해 놓은 것을 조금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사회적 측면, 정치행정적 측면에서 이제 이걸 요약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광역 행정의 어떤 또는 광역 협력 사업이 필요한 것을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토 공간의 어떤 성장 변화에 따른 광역 행정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소위 인접 도시들과의 어떤 연담화라든가 또 자치단체 간의 어떤 협의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다양한 차원의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지방자치와 지역 불균형의 문제로 소위 이러한 그 광역 행정이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소위 이제 좀 더 탄력적 행정구역을 그게 뭐 초과하든 초월하든 어쨌든
행정구역 외적인 또는 탄력적 어떤 적용과 유연한 제도적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역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이제 실제로 초광역적 경제적 욕구가 상당히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뉴리지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이미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마광래 교수님이 얘기하는 소위 지방 소멸과 관련한 이야기들 여기 좀 요약을 해놨고요. 뭐 실제로 우리가 도시 지역의 90% 이상의 인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소위 이제 해리 리처드슨이 얘기하는 소위 카운터 매그네틱 펑션에 의한 지방 거점 역할. 근데 실제로 이걸 작성한 후에 이미 다 PPT를 보내드린 후에 제가 발표를 위해서 좀 인터넷을 좀 뒤져보니까 실제로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 그 화면이 좀 작을 수 있어서 키워보면 뉴델리, 델리를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그 캐피탈 리전, 내셔널 캐피탈 리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소위 카운터 매그네틱 그 리전을 에리어를 이렇게 5개 지역을 파틸라하고 그다음에 하사르 그리고 코타 그리고 그왈리오 또 한 군데가 이쪽에 있어요. 그림이 이제 좀 뭐 바리엘리인가? 예, 바리엘리 이렇게 한 5개 정도를 소위 이제 이렇게 실제로 2001년에 이미 계획을 해서 인디아는 그 이제 소위 카운터 매그네틱 에리어를 육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소위 광역 협력 사업들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3장에 우리나라 초광역 협력 사업에 관련된 실태 분석을 보면 주로 이제 광역 행정과 관련해서 이제 지방자치법에 있는 어떤 흐름을 요약을 좀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의 소위 이제 이런 우리나라 소위 3차원적 지역발전 정책 이게 이제 소위 이런 남북 교류 접경 벨트라든가 서해안 신산업 벨트 그리고 남해안 선 벨트 동해안 에너지 관광 벨트 그리고 이제 내륙 첨단 산업권과 백두대간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대구 광주 소위 동서의 어떤 협력 사업이죠.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소위 초광역 개발권을 이렇게 이제 동서남해안권 접경권 내륙권으로 이어지고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국토 공간을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차원적 지역 발전 전략을 좀 오래됐지만 좀 초광역 개발은 주로 이제 선적인 차원에서 주로 대외 개방형 또는 국가 경쟁력 강화 뭐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소위 이제 계획 대상의 3개 해안과 접경 벨트, 내륙 벨트로 이어지는 소위 사 플러스 알파 벨트로 이어지는 것을 초광역 개발권으로 선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개발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초광역이 주로 선적인 그런 개념이라면 광역 개발은 일종의 이제 면의 개념으로 해서 개발 단위를 광역화한다. 그래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 그리고 5+2의 광역 경제권 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권은 이제 각 기초자치단체의 163개 시군. 이때 당시에 이제 계획할 때의 시군 수인데요. 그래서 기초생활권 발전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관심 두는 분야는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주로 이 부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요거 이제 실제로 4+알파의 초광역권 개발 사업의 어떤 의도를 여기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제주권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이런 이제 5+2 광역 경제권이죠. 그다음에 4+알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렇게 동해안,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 또 내륙 벨트로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협력 갈등 관리 업무 편람에 의하면 한 5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협력 사업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무 위탁 사업, 그리고 행정협의회를 통한 이제 협력,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통해서 협력을 하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이는 일종의 협의체가 있습니다. 각각이 이제 법의 어떤 그 근거법의 그 조항은 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초광의 협력에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법적 근거와 각 형태들로 이루어진 것을 2019년에 지방자치단체 협력 갈등관리 업무 편람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일단 제가 좀 사이트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앞 슬라이드에 있는 한 5가지 유형 중에서 순서적으로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이렇게 5가지를 보면 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 총 34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명이 이렇게 있고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들, 그리고 협력 내용과 효과를 이제 기대 효과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제 워낙 많아서 보면은 여기에 서울, 경북, 경산, 대구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에도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간에 또 이루어지는 협력도 같이 있겠고요. 거창, 합천, 경남, 여기 경기도 내에서도 각 기초자치단체 간에 소위 이제 업무 테마, 쓰임에 의해서 이렇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 이게 개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위탁은 2019년에 총 3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수처리라든가 뭐 하수 종말 처리, 저는 여기 이제 살아봐서 압니다만 군포시하고 의왕, 안양시 이 하수 종말이 광명시하고의 어떤 갈등도 많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소방과 관련한 것들, 또 하여튼 자치단체 간에 주로 이제 위탁과 해서 사업을 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주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협의회는 광역권 행정협의회가 총 9개가 있고요. 요거 이제 광역권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각 구성 일자하고 실제로 참여하는 지자체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꽤 다양한 협의체 또는 위원회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초 지역권에서의 어떤 행정협의회도 29개가 되는데, 이건 다음 여기에 이제 기초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작동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이걸 공유를 이게 공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지방자치단체 협력 갈등 관리 업무 편람 나타나나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PPT 슬라이드만 보이죠? 예. 예.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능별 행정협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남해안 시도광역관광협의회, 또는 뭐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뭐 등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9년 8월, 작년 8월 현재 54개의 기능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요. 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건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또 이제 8개 조합이 이미 2018년에 구성이 되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요건 이제 15년인데 최근 건 업데이트를 제가 못했고요. 15년 동안에 이제 15년까지 이런 이제 광역행정협력이 이루어진 게 건수를 이제 이건 100%가 이게 다 이렇게 더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중복되는 게 조금 있어서
반드시 100%를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58건이 있고 그중에서 대부분 이제 광역자치단체 간 협력하고 행정기획에 관한 협력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분쟁과 관련한 조정제도가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소위 이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 그리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소위 분쟁 조정 제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 이제 국가 2019년에 각 국제연구원의 이제 균형위가 초광역 협력사업 목록을 한번 이제 조사를 해서 받아온 것을 가지고 요약해 놓은 건데 주로 이제 SOC 아이고 제가 오타가 났네요. SOC 분야 그리고 BSOC 분야 이거 갖다 복사를 했더니 하나가 틀리니까 다 틀리네. 예. 쭉 해서 이건 그냥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이제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면은 주로 그동안 중앙정부의 소위 탑다운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초광역 협력 사업의 사업 범위가 대체로 이제 좀 인위적인 설정과 그리고 유연성이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금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정부의 예산이 나누어주기식 그런 예산 배분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 첫째, 둘째 제가 이제 대안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초광역 협력 사업 자체가 이런 이제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다가 우선순위를 반드시 둘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걸 할 때는 적어도 기존 사업에서 창출하지 못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확실한 그런 것들을 하는 쪽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로 성과 측정 방법이 보다 계획 단계에서부터 분명하게 실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앞에서도 본 것처럼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게 조금 미흡합니다. 주도적으로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이제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중앙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메리트라든가 또는 유인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었다. 여기 뭐 돈 되는 사업에만 집중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부재 그리고 이제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는데 좀 미흡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성과 측정을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우리가 초광역 사업을 하려면 특히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초광역 협력 사업이 현재는 중앙정부가 상당히 강력하게 이제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라든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제 감염병에 관련된 관리 컨트롤이 지자체는 사실상 뭐 이게 그 문자 보내는 거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역에서 그 어떤 영세 중소상인들을 위한 소위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배분을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머물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앞으로도 이런 초광역 협력 사업이 자치단체 속에서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소위 사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사업 범위에 관한 문제도 좀 더 디파인을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할 거냐, 돈 되는 사업 그런 거 말고 실제로 이제 SOC라든가 하드웨어적인 것 아닌 것들도 많이 발생할 테니까 소위 이제 선정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 시간이 없어 이게 초광역 협력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를 몇 가지 유형화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를테면
광역자치단체 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력, 또 중앙정부 간의 각각의 매트릭스가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소위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뭐 한 22분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시간을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의 필요성과 이제 그 배경서부터 그 여러 가지 수단이라든가 실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잘 집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관웅 연구원께서 초광역 협력 사업이 해외 사례, 주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20분 해주시죠. 네, 박관웅 예. 연구원. 예, 알겠습니다. 발표하시죠. 예, 해외 소강역권 사업의 사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해외 초강역권 사업의 등장 배경, 조직과 사업의 특징, 그다음에 시사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해외 초강역권 사업의 사례를 정리한 표인데요. 등장 배경은 함께 보고 또 계획체계 사례 등은 국가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등장 배경입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교통, 통신 발달, 비용 하락 등으로 도시의 범위가 광역화되고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되고 또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등장 배경 외에도 각 나라별로 초광역권 협력사업의 등장 배경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에 따른 사업의 초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도시 소멸을 대비하고 대도시권에 극단적으로 집중된 여러 가지 인구와 또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영국의 사례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족한 재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 각 지자체의 연합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세계화 개방화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수도권 성장 정책과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 강화를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폴리넷의 분석 결과와 왼쪽에 아메리칸 플래닝 어소시에이션 프레스에 실린 그림을 보면 미국의 경우 10개의 메갈로폴리탄 지역으로 구분되고 또 해당 지역에 미국 전체 인구의 68%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유럽도 8개의 메가시티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먼저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초광역권 협력체에는 광역도시계획기구 MPO가 있습니다. MPO는 지방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기구입니다. 현재 미국의 지역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은 통상 해당 광역도시 지역을 관할하는 MPO에 의해 수립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전형적인 MPO는 다양한 위원회를 위시하여 전문 계획가들인 직원 등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그중 정책위원회는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하고 지역 내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 또 지역 내 여러 교통수단의 대표자, 그리고 주정부 기관의 공무원이랑 연방정부 기관의 공무원, 상공회의소 직원 등으로 대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MPO의 주요 기능은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고 관리하고 대안평가, 지역 교통계획의 확보, 주민 참여, 교통개선 프로그램, 대기오염 관리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MPO로 스케그, 남가주 정부연합이 있습니다. 스케그는 LA를 포함한 6개의 카운티, 19개의 도시가 세운 기구로 연방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의 청사진을 그립니다.
스케그 지역은 고속도로 스케그 지역의 고속도로는 미국에서 최악의 교통 혼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환경 문제, 또 부동산 문제가 경쟁력 강화의 저해 요소로 스케그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 및 주법에 따라서 4년 단위의 장기 교통 계획을 수립합니다. 또 이와 관련된 대기 오염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토지 이용, 주택, 에너지, 공공건설 등의 분야를 포괄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이 도시계획 수립과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데 적용되는 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케그의 사례를 통해서 토지 이용, 또 환경오염, 교통 혼잡 등의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 전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계획 능력 제고를 위해서 기술적 조언을 제공받는 것도 성공 요인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사례입니다. 영국의 CA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원 조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CA의 투자와 자원 조달에 대해 CA는 투자와 자원 조달에 대해 맺는 합정인 시티딜의 협상 주체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CA와 중앙정부가 시티딜을 맺는 절차를 알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또는 연합체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가 채택되고 계약이 성립되면 정부는 권한과 재원을 이양합니다. CA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불황 저성장 속에서 여러 지자체가 방역적 이슈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CA는 지방정부의 통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효과를 갖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는 맨체스터 지역의 CA, GMCA가 자발적으로 협력관계를 맺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진 도시권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 시사점으로는 시티들은 정부의 자금 조달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목표와 함께 중앙정부의 목표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개량 가능한 지표의 선정을 강조해서 목표에 기반한 성과 모니터링의 실시가 용이하고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프랑스의 사례입니다. 프랑스는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수도권 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메트로폴 권한을 2014년에 명확하게 규정해서 기존의 꼬민 협력체들은 다 자동으로 메트로폴 전환이 되었습니다. 꼬민 협력체는 기초자치단체인데 지역 경쟁력 강화와 결속을 위한 발전 프로젝트를 수립, 추진, 운영하면서 증세를 할 수 있는 공시설 법인이 바로 메트로폴입니다. 메트로폴은 행정적 경계를 초월하여 도시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도시권으로 정의를 하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뿐만 아니라 주거정책, 도시정책, 또 하수, 소방, 환경, 생활 영역의 예방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개발 정책의 그랑파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랑파리 프로젝트의 사업 주체는 그랑파리사입니다. 이 구성원은 국가기관 공무원이 다수고 레지옹과 데파트르망의 대표가 참여하는 상업적 공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랑파리사의 주요 업무는 대중교통망의 종합적 계획, 사업 구상 및 실현, 지역 개발, 교통망의 유지와 보수 등이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국가, 레지옹, 데파트르망 등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협약을 통해서 권한의 일부를 메트로폴에게 이양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폴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외적 조건에서
프랑스 정부가 전략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아야 합니다.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책을 합리적 계승하고 또 이로써 정책 비용을 절감하고 장기적이고 정책 중심적인 관점에서 국가 사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랑파리 메트로폴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권 개발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메트로폴 정책은 전면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동반했습니다. 밑에 나오는 사진 그림처럼 16년부터 프랑스 본토의 22개의 레지옹이 통폐합되어 13개가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사례입니다. 연계 중추 도시권을 운영했는데요.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확보가 필요한 경우 행정구역 체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각 지역의 연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2014년에 국비를 투입해서 9개의 선도 모델 사업을 실시했고 이 연계 자체가 거버넌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쉽지 않다는 약점을 가졌습니다. 또 인구 감소와 지역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국토를 새로운 공간 구조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 감소와 같은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광역이나 초광역 협력 사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들이 초광역권과 초광역 협력 사업을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적인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는 것과 두 번째로 지역 환경, 교통, 주택, 재난 등의 문제가 지역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것, 또 중앙정부가 광역 단위의 정책 및 계획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적,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광역 협력 정책이 단기적인 예산 확보 차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투명하고 계량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도 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계량 가능한 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책의 합리적인 계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 정책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정책 중심적인 관점에서 국가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고 이런 합리적 계승은 정책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행정체제 개편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시간을 절약을 많이 해주셨네요. 박건웅 연구원은 주로 이제 초광역권 협력 사업의 사례를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 프랑스, 일본 예를 들어가면서 주로 이제 오가니제이션하고 어프로치 위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국토 환경이라든가 자연 환경 이런 걸 고려한다면은 아마 초광역 협력 사업의 필요성하고 또 초광역이라고 했을 때 그 리전 지역 단위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광역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지 않나. 그렇더라도 지금 이야기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혼합한다면은 아마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메뉴판을 다시 짜거나 레시피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정훈 교수께서 아마 이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초광역권 협력 사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 같은데 발표를 해 주시죠. 예. 예, 저희 설문조사,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초광역 협력사업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게 다 돌렸는데 100%는 다 못 들어왔고, 그 중에 이제 한 70% 정도 들어온 그 인원을 가지고 이제 나타난 어떤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그리고 인식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적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인 목차는 그 이 앞에서 지금 임경수 교수님하고 지금 박관원 연구원하고 발표하신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 2장부터가 제가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설문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얻는 결론하고 정책적 시사점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 이제 저희가 봤던 내용입니다. 임경수 교수님이 했었던 내용인데, 그러니까는 초광역의 어떤 의미, 행정 단위의 의미, 그 다음에 그 행정 단위를 넘어서서 실제로는 광역적 이슈적인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제시할 때 이제 이런 협력 사업,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가 지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조합,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체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버넌스를 가지고 어떤 게 효과적일 것 같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정적으로 어떤 게 효과적일 것 같냐. 지역 간 협력을 할 때 어떤 것이 효과적일 것 같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볼 때 사용했던 것이라서 이건 앞에서 임경수 선생님 한번 하셨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설문 때도 이걸 사용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한테 답을 해준 이제 공무원들,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하고 있거나 계획하거나 이제 그런 어떤 사례들은 이제 아까 임경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쭉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내용들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쭉 이 왼쪽에 있는 거는 SOC 사업에 대한 것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SOC 사업이 아닌 일반 문화 사업, 뭐 또 그런 환경, 뭐 그런 일자리에 관한 그런 사업들도 초광역 협력 사업에 포함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박관왕 연구원이 말했던 이제 그 해외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좀 이걸 옮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희가 이제 4월 30일부터 언제까지 했냐면은 4월 13일부터 30일까지 3주일간 온라인으로 설문했습니다. 그래서 시도 균형 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99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61명이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그 61명을 가지고 이제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도에 수속한 공무원들이 제일 많았고요. 특별시에 비해서 뭐 거의 2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6, 7급, 뭐 4, 5급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업무를 한 경력은 3년 미만도 많았고요. 3년 미만도 많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한 12분 정도가 계셨습니다. 연령대는 뭐 이 30대 이상 뭐 골고루 좀 분포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는 이제 처음에 질문 저희가
그런 걸 질문 드렸는데 각 시도별 첫 번째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냐, 그 왜 구축했냐, 그 효과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주로 협력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 뭐 그 밖에 협력 사업이 굉장히 많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지금 그 초광역 협력 사업 분야는 뭐냐고 했을 때는 산업경제가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SOC 건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이런 어떻게 보면 아직도 SOC나 이런 산업경제 분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뭐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산업경제 SOC에 비해서는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그럼 도대체 앞으로는 어떤 초광역 협력 사업을 할 거냐, 할 계획이냐라고 했을 때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치단체 초광역 협력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행정 서비스 효율성 증대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보조금이라든지 단체장의 의지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그냥 효율성과 관계없이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단지 돈을 받기 때문에 하는 조금 수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거버넌스가 향상이 된다, 뭐 이런 분쟁 갈등에서 이런 것들은 좀 적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도 마찬가지로 이 협력 사업과 마찬가지로 협력 사업이 많았고 행정협의회가 그 다음 따랐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다고 보진 않았고, 그래도 뭐 양호하다, 긍정적인 게 많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의 체계성은 체계적이다라기보다는 이 보통을 중심으로 했을 때 약간 그런 거버넌스의 협상 절차나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다는 거, 아니면 복잡하다고 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력 수준은 보통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알고 보면은 이 거버넌스의 어떤 체계성하고도 연관이 될 텐데, 이게 거버넌스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어렵다, 되게. 이 거버넌스라는 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건 지금 여기 거버넌스의 체계성하고도 좀 이가 같이 가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버넌스를 하는데 너희가 왜 하느냐? 이제 거버넌스 앞에서는 초광역 협력 사업을 왜 하느냐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초광역 협력 사업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이나 단체장의 의지가 1순위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요거 1순위 먼저 많은 거 순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냥 그 거버넌스를 통해서 보조금을 더 받거나 단체장이 하라고 하니까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 요인으로는 역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많은 경우는 성공하는 거고, 재정 지원이 시원치 않으면은 그게 성공적이지 않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거버넌스가 어려웠거나 이렇게 장애되는 요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괜히 주변이나 이제 그 같이 하는 자치단체하고 갈등만 유발한다, 또는 뭐 이해관계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초과형 협력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의 사업 성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보다는 이제 보통을 중심으로 했을 때 부진하다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거버넌스는 어떤 면에서 이제 효율적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아까 5개 그 거버넌스 중에 그러면 효율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는 협력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나 외부 수요에 대한 대응성도 협력 사업이 제일 크다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행정 서비스를 이제 공평하게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조합,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중앙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이제 상대적으로 협력 사업에 비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본 것들은 뭐냐면은, 그러면 너네 그 거버넌스 협력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상대는 누구로 할 거냐 그랬을 때, 아까 뭐 임병수 교수님이 물론 그런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게 초광에 포함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60명 중에 40명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하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치적 성향. 네,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런 그 초강협력 사업의 성격 이런 건 전혀 이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은 역시 선출직 단체장이 많았고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거버넌스가 SOC가 제일 많지만 앞으로도 SOC나 할 거다. 그러니까 SOC나 뭐 더 나아가 산업 경제에 대한 그런 이 트랩에는 이렇게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초광역 협력 사업은 뭐 광역 협력 사업과 비슷하게 그냥 주변 자치단체하고 SOC 건설이나 같이 하는 거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그런 논리에 좀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천 전략으로는 이제 재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정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도 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이제 역시 돈을 더 주는 게 필요하다. 또는 이제 추진 체계를 좀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된다가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건데요. 그 첫 번째 각 시도별 초과형 협력 사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여부나 구축 동기, 구축 효과는 그 협력 사업이 제일 많은 빈도가 나왔고 그 뒤로는 행정협의회, 광역교통망, 철도 구축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시행했거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초과형 협력 사업의 분야의 경우는 산업 경제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고 그 뒤를 SOC 건설과 관광 사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초과형 협력 사업이 산업 경제나 SOC 건설 분야 협력 사업이 주도했음과 그 사업의 추진 동기로는 이제 서비스의 효율 증대,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 단체장 의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거버넌스 자체가 이제 비용 절감에는 이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요. 절차나 제도가 되게 복잡하고 관리나 집행이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치단체간 협력 수준이 다소 부진하다는 응답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왜 하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 1순위가 제일 많았고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사실 저희가 뭐 생각했던 뭐 주민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밀리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하냐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SOC 건설에 아직도 많이 잡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장애 요인으로는 갈등 유발, 그 다음에 뭐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성과가 부진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이제 수요 대응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협력 사업이 좋지만 공평성이나 책임성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적 근접성이 중요하고 그리고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초과형사 구체 실천 전략으로는 재정 지원이나 제도 정비, 뭐 공감대 형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지원해주고 추진 체계를 만들고 사업을 발굴하는 게 앞으로 이제 효율적인 이러한 초과형 협력 사업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 번째, 그러니까는 현재 광역이나 초강 협력 사업을 경험했거나 계획 중인 공무원들은 기존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의 광역 협력 사업의 맥락에서 초광역 협력 사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과 보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상향식의 어떤 적극적인 동기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는 법제화되어 있고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 인적 지자체화하는 사업 정도를 인식하고 있지, 그러니까 초광역의 어떤 깊은 의미를 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자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가지고 좀 발굴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것을 위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도간 어떤 거버넌스,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나 사전 협의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면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위해서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관심과 노력이 조금 필요하고, 위원회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체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좀 이제 그런 기금이 확보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3가지 정도 이제 몇 가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정책 연천회라든지 또 초강의 협력 사업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 또는 이제 국민 홍보를 위해서 뭐 공무원 제안이라든지 국민 제안 대회,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초강의 협력 제안 공모전 뭐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어떤 그러니까 의견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설문지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3분 주제 발표를 아주 시간 적절히 활용해 주셔서 우리가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기정훈 교수님 마지막에 이제 광역 협력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들 설문조사한 결과는 조금 저도 뭐 일책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닌데 약간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잘 풀어냈더라면은 좀 더 이 정책 현장에서 써먹기 좋은 자료가 나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설문조사라는 게 설문지를 설계하는 입장하고 이걸 받아서 응답을 하는 입장하고는 약간 조금 갭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지 않는 다양한 초광역 협력 사업의 어떤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을 설문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을 했을까라는 이제 의아심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초광역 협력사업 거버넌스 협상 절차나 제도의 체계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한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부정적으로 답변했다는 이야기는 실제 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광역자치단체 간 거버넌스에 대한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하는 거버넌스 상대 기준으로 지리적 근접성을 아주 압도적으로 많이 응답을 했잖아요. 63명 중에 41명이나. 근데 이것은 초광역 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물리적인 측면에 이제 너무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상호 보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협력이라면은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하는데 주로 초광역 협력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연구들은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질적 연구로 전환을 해서 파헤쳐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조상준 과장님 나와 계신데 사실 이 공무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고 하는 것은 정책의 어떤 툴을 마련하기 이전에 한번 간파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3분 발표 잘 들었고요. 여기 지금 지정 토론자로 경제연구원의 이유진 박사님하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상준 과장님, 그다음에 상명대학교의 전혜정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이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유진 박사님하고 전혜정 교수님이 먼저 하시고 조상준 과장님이 나중에 한번 이게 직접 이 업무를 다루고 계시니까 그 어떤 이 정책 과제하고 수단과의 불일치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나온 이야기라면은 답변도 겸해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경제연구원의 이유진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한 5분에서 7분? 네. 소리가 꺼져 있는데 이유진 박사님, 네, 네, 됐어요. 네, 네, 네. 예, 좋은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이게 제가 먼저 세 분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미 있는 연구 주제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제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연구로서 아직은 사례가 아직 많지는 않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이제 각 유형별로 이제 이런 협력 사례에 있어서 이제 갈등이 이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자체 간에 비용 분담이라든지 역할 분담에 있어서 사실 이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가 있고 또 이제 편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이게 이제 계량화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 몇 가지를 이제 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이 명확하고 또 이제 시장 논리로서도 이게 비용의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많이 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뭐 경기 남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대응 이거 같은 경우는 5개의 기초지자체가 함께 연계하는 협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환경에 대한 가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 주관적인 부분이고 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편익이라든지 비용을 분담을 하기 있어서 뭐 인구 기준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뭐 비용 오염원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좀 책임을 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이게 조금 더 개량적인 접근의 연구는 이제 앞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의왕시와 과천시가 이제 함께 그 협력이라보다 이거는 이제 그 위탁 사업의 형태로 아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의왕시에 나오는 쓰레기를 과천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과천 같은 경우는 소각장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정말 그 과천시 인구 규모가 사실 작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면에서 사실 되게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 의왕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운반 처리 시설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보유하지 않은 인프라를 이제 외주화하는 뭐 그런 효율성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도 아마 의왕시에 있는 편익은 좀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과천시가 누리는 규모의 경제 이 부분은 어찌 보면 사실 계량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좀 분석을 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사례 발굴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이제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그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뭐 민간에서 공유 경제가 많이 비즈니스 모델화가 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지자체 간의 어떤 이제 플랫폼 그 인프라를 공유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아마 그런 이제 사전에 이제 그 계량화 사례를 통해서 이 경우에는 이제 A 지자체와 B 지자체가 각각 어느 정도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건 약간 매뉴얼 개발을 위해서라도 아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 주제에서 많이 고려가 아직은 덜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 뭐 아마 박관영 선생님 아마도 학생이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또 여러 이제 연구를 또 진행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또 필요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 발표자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코멘트를 드리자면, 예, 먼저 임경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부분들을 통해서 저도 초광역 협력 사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는데, 많이 이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도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라면은 이제 그 유형별로 5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제 사례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이제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독자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사전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유형별로 어떤 사례가 이제 좀 많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또 이제 또 어떤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해서 아마 유형별로 이제 한 2-3건 정도를 조금 심층 리뷰가 더 덧붙여진다면은 정말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행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목록에서 이제 일부 전남과 광주의 협력을 보면은 이게 89년도에 구성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이제 30여 년 이상이 이제 경과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아직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좀 궁금했고요. 예, 또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신 박관홍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자면, 예, 이제 이 해외 사례가 참 정말 흥미롭고 이거는 이제 연구기관에서 아마 연구 보고서로 작성을 해도 될 만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물론 이 부분 또 학교에서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제 사실 이제 인터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도 이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나 되게 선진적으로 구성이 되는 것 같지만 아마 거기에도 이제 또 나름의 애로사항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과제가 되겠죠. 아마 학교에서 하시기에는 이게 예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해외 사례를 통해서 이제 또 배울 점이라고 하면 아마 저는 그 미국의 남가주 정부 연합 사례가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이게 대도심권에서는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교통 체증도 있고 주택가격 상승, 대기 오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규모의 불경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우리나라도 사실 수도권은 이런 문제가 정말 예전부터 많이 이렇게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수도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도 수도권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뭐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이제 함께 연합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특히 교통에 대한 부분, 또 주택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지역 이기주의가 당연히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가지는 못했다는 그런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선진 사례로서 미국에선 또 이런 갈등이 없었는지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나아갈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사례가 아마 우리의 정서와도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이게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지속 관리가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성공을 하기엔 좀 한계가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이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이제 22개나 되는 광역행정구역이 13개로 줄었다는 건 이게 거의 절반 가까이 축소가 된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 경기도만 해도 이제 북도와 남부를 나누자는 얘기가 계속해서 있었을 만큼 이게 또 이제 어쨌든 그 공공 분야에 계신 분들께는 사실 이게 이제 하나의 자리를 이제 통합을 한다는 건 자리가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과 반발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뭐 이번 연구에서 뭐 당연히 답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정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이제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도 참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많이 눈에 띄었던 부분이 이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되는데 가장 영향력이 큰 주체가 누구이냐라는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제가 선발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죠? 제가 어디에서 지금 선출직 단체장, 그러니까 뭐 시장, 군수, 도지사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겠는데 거버넌스 도입의 의사결정에는 이제 이분들이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라는 거는 해당 거버넌스가 이제 어떤 시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서 잘 운영이 되었다 해도 이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것도 유지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론 어떤 해결책을 좀 찾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초광역 협력 사업이 이제 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약간 제일 큰 어려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 시사점으로도 제시를 해주셨던 것 중에서는 이제 홍보도 참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정책 담당자나 이제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제 해당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민들의 경우는 사실 이제 생활권이라는 개념에 상당히 친숙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보다도 내가 거주하는 생활권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받는 건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뭐 다른 사업이긴 한데 경기도에서는 그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그 규제 합리화 우수 사례 경진 대회라는 걸 합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이렇게 초광역 협력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각 자치단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결국 이제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적극적으로 그런 이제 그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아마 이런 우수 사례 경진 대회를 통해서 뭐 포상이라든지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아마 이것도 이제 정착이 된다면은 상당히 이제 홍보도 되고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세 분의 발표자분들께 이런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이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그 항목별로 예리한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이 예리한 지적을 다 대답하기에는 그만큼 그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해봐야 될 영역 같기도 하고, 다만 이제 이 박사님 마지막에 생활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해답은 생활권에 있는 거죠. 왜 그런가니 주민들이 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모든 공공 서비스나 행정의 이 목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그 운영 경험이 얇아가지고 이 생활권과 어떤 자치권과의 미스매칭이 많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지적하셨던 어떤 그 광역 협력 사업을 내세우기도 어렵고 또 내세운다 하더라도 생활권별로 비용이나 편익이 또 다르게 인지되니까 그것을 상대방을 설득할 만큼의 합리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갈등이 상당히 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초광역 협력 사업도 결국은 갈등 문제죠. 뭐 그런데 이제 이 설문 응답 결과를 보면은 선출직 공무원들끼리의 헤게모니 혹은 오소리티 갈등이냐 아니면은 그 안에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주민들 간의 실제 생활상에서 느끼는 어떤 생활 터전에서 느끼는 그런 갈등이냐 아마 이런 연구는 한번 더 심도 있게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지적 고마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혜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이유진 박사님 코멘트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걸 비껴서 좀 간단하게 세 분들 공통되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초강의 협력 사업이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연구라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에 접어들고 또 인구 감소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또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한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거버넌스의 그 내용들이 커지는 시점 또 예산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문제를 봤을 때는 초강의 협력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주요 관심사로 보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의 아까 말씀하신 이 박사님 말씀하신 거 이외에 두 가지를 좀 더 중요시 보는데 첫째가 초강역 협력 사업을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하는가는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스탠다드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초창기에 됐을 때는 통계도 저희가 통계치를 본다는 건 통계라는 것은 기준을 정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강협력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초강협 사업들이 어떠한 선정 기준에 의해서 그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저도 이제 초강협 협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뭐 깊이 있게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어떠한 사업이 진행되고 어떠한 사업이 된다는 것은 명확한 선정 기준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아카데믹한 작업을 할 때는 그러한 선정 기준과 관련된 포도모아 작업을 하면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인데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서 실제 사업이 선정이 됐다. 근데 실제 사업이 선정이 되면 사실 예산이 들어가고 비용 편입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공급자와 정책의 수요자, 정책의 수혜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이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와 관련돼서 성과 중심 관리 체계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과 관리 중심 체계는 사실 이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의 선정 기준과 다 연동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저는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작년에 이제 농진청에서 국제 농업 협력 기술 그 성과 중심 관리 체계 관련 연구했을 때 이제 OECD의 답 그거를 보면서 이제 많이 이제 그쪽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강력 협력 사업이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실제 예산이 집행돼서 그것이 어떤 효과가 나타났으며 피드백 시스템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인센티브와 관련된 문제도 이것과 연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강의 협력 사업이 선정되는 기준과 그 다음에 실제 초강의 협력 사업들이 진행됐을 때의 성과 중심 관리 체계를 좀 더욱더 개발하는 쪽에서 아카데믹한 연구들이 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박사님이 세 분의 발표하신 분들과 관련해서는 코멘트를 너무 잘해 주셔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서 교수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기정훈 교수님의 연구가 좀 의미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실제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설문조사는 그 가지는 많은 한계점들이 좀 있어요. 설문조사를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치들이 보고 우리가 정량적 연구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가 좀 쉽지는 않은데 요새 이제 믹스 메소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량 연구에 정성 연구를 이제 더하는 거죠. 여기에 이러한 연구에 좀 심층 인터뷰나 하면 조금 더 되게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짧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혜정 교수님 짧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굉장히 길었어요. 결국은 모든 사업은 기준이 정확해야 되고 또 그 기준대로 끝까지 잘 관리하고 다음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성과 관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초광역 협력 사업이 이 두 가지 맥락을 충족시킨다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좋은 거버넌스로 다음 단계에 진입을 할 수 있고 아까 그 이유진 박사님이 이게 행정협의회가 어느 곳은 30년 넘게 됐는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하신 걸 지금 기억이 났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40년 전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명목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한강 상수원과 관련해서 뭐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 명목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어떤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이제 지자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때하고 중앙집권 체제로 운영되던 때하고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오늘날 의미로 보면 그게 무슨 행정협의회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이제 총괄하고 있는 조상준 과장님 나오셨는데 조상준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선 그 지역개발학회 그리고 그 세 분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연구해 주시고 발표해 주신 내용 아주 인상 깊게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정책을 이제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이제 필요한 어떤 이론적인 논의라든지 해외 사례라든지
과거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아주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제안까지 주셔서 저희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의 어떤 초강력 협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발표자분들 그리고 두 분 토론자분들께서도 그 연구 내용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코멘트나 이제 제안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초강력 협력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그 균형이가 정책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그 이슈들 그런 고민들을 중심으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과연 이 초강력 협력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 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왜 이게 필요한가라는 문제의식인데요. 사실은 앞에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발표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세계적인 글로벌 뭐 메가시티 증가하는 추세라든지 교통이나 통신, 물류의 발전에 따른 도시의 광역화, 그리고 뭐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 산업, 대도시권의 경쟁력의 중요성, 뭐 이런 게 증가하는 거, 이런 시대 흐름에 따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제일 크게 필요성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십 년간 균형 발전 정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최초로 전 국민의 50%가 50%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사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뭔가 좀 과거의 균형 발전 정책도 물론 계속 강화해 나가야겠지만 좀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이제 좀 제안도 되고 주목받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의 경쟁력과 어떤 경제적 기회와 삶의 만족도를 갖춘 권역을 이제 형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적 권역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과거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나눠주기식의 어떤 지원에 의존하는 이제 구조로는 국가균형 발전을 근본적으로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사실 갖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강력 협력 사업은 이제 어떤 그런 권역을, 경제생활 권역을 지역에 형성하기 위한 어떤 수단, 징검다리 역할로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도 저희 이제 균형이 중앙정부뿐만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상당히 논의도 많이 하고 있고 준비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대구 경북 뭐 행정통합, 그리고 광주 전남 통합 논의도 최근에 있고요. 충청권 메가시티 뭐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한국판 뉴딜을 발표해서 이제 어떤 이 정부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지역 균형 뉴딜, 그다음에 초강력적 협력 사업이 강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최근에 국내 상황도 좀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제 현실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떤 제약 요인, 한계점은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정은 교수님께서 사실 이제 공무원 인식 및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제가 그 연구 결과를 보고 받은 생각은 아직까지 특히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의 어떤 초강력 협력,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경제 생활권 형성에 대한 인식은 아주 그 기본적인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어떤 실무적인 과거의 협력 사업들을 추진했던 그 수준에서 크게 이제 뭐 인식이 확산되거나 공감대가 뭐 넓어지진 않은 것 같다, 그런 인식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현재 이제 지역의 대부분 공무원의 인식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뭐 좀 확산하고 이제 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건 아까 교수님께도 제안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협력 사업, 뭐 공동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지자체 간의 벽이 기본적으로 높고, 뭐 아까 이유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갈등 관리라든지 합의가 어려운 점, 그리고 비용과 수익이 불일치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예산 제도라든지 거버넌스 체계가 이런 협력 사업에 사실은 적합하지 않게 이제 디자인된 게 계속 수십 년째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하루아침에 바꾸긴 참 어려운 문제고요. 이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과거에 특히 이제 MV 정부 때 광역 이제 경제권, 뭐 5+2 사업, 그다음에 초광역 개발권 이런 사업들을 이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는 추진했었는데 현 시점에서 그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그 앞으로의 정책을 좀 그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거라든지 인위적으로 뭐 전국을 7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인위적으로 권역을 설정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분야나 관광 분야에 집중된 문제들, 그리고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반 구축이 적극적으로 병행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반영을 해서 새로운 어떤 초광역 협력 정책은 좀 지역이 주도할 수 있고 좀 탄력적이고 프로젝트 기반으로, 그리고 제도 개선과 어떤 거버넌스, 예산 뭐 이런 것들도 같이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정책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연말 정도까지는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토론자분들께서도 뭐 코멘트를 주셨는데 저희가 그 의견들 주신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뭐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성과 관리, 뭐 기준 관리 체계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요. 그 전혜정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이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의 이제 개념, 선정 기준,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을 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전에 이제 사업의 취지라든지 목적, 그다음에 문제의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걸 이제 좀 반영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어떤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어떤 공간적 범위에서 하는 협력사업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초광역적인 경제생활권역 형성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기본적인 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의견을 받아서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주셔서 저희 초광역 협력 정책 수립한 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준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이 설문지라는 게 설계하는 사람 입장하고 이걸 또 디코딩해서 풀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또 자기 입장을 밝히는 거하고는 이 여러 가지 단계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한번 심층 연구를 통해서 이 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다시 풀어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우리 현실에서 괴리를 가질 수 있는 사항은 이제 통상 이제 국가의 3요소를 국민하고 국토하고 이제 주권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 3요소를 이제 주민, 일정한 지리적 범역, 그리고 이제 자치권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과 국가 혹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는 배타적이 아니에요. 근데 국가의 3요소는 배타적이거든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그 초국가적인 뭐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 다자 협상이라든가 다자간 그 조약에 의한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법과 동일한 수준의 구속력은 갖지만은 그러나 초국가적인 오소리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게 우리가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배타적인 지리적 권역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초광역 협력 사업을 할 것이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그 협력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를 달리할 가능성을 아직도 누구도 꿈을 못 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은 이 광역도시계획권이다. 그러면은 여러 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전부 내려놓습니다. 그럼 그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오소리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오소리티를 구성하는 조직을 주민들이 직접 그 해당 범위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을 해서 대표를 내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에 관해서는 그 어떤 도시도 권한을 못 가지고 있고 그 특별하게 생긴 특별지방자치단체 오소리티가 그걸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을 당연히 이끌어가는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내가 논산시고 내가 부여군이고 그러면은 부여군민 아니면 논산시 시민이 저 부여군민이면 논산 시민이 아니지. 논산 시민이면 부여군민이 아니지. 이건 부여군 땅이고 이건 논산시 땅인데 이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에서 이 초광역 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한계가 있겠다. 결국은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거버넌스를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초광역 협력 사업의 의미도 다르고 필요성도 다르고 거기에서 그 당연히 그 필요로 하는 코스트와 또 초래하는 베니핏이 다 달라지고 그렇거든요. 그와 같이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기존의 배타적인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인식의 한계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우리나라가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되게 되면은 주민자치 요소가 이제 많이 개입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관 구성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화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 업무도 특성에 따라서는 기왕에 있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별하게 광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도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렇겠죠. 아무튼 오늘 세 분의 발표 또 세 분의 토론을 유익하게 들었는데요. 발표하신 분마다 시간은 약속한 시간을 좀 지난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이 토론자께서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분씩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죠. 벌써 임경수 회장님 말씀하시죠. 네. 우리 우선 세 분 토론자 분께서 지명 토론자 분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고귀한 코멘트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이유진 박사님께서 지금 사실은 연구에서 이렇게 나열만 돼 있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열만 돼 있지 실제로 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하나 아주 뭐 배드 케이스 또는 뭐 굿 케이스 또는 뭐 이게 중간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사례 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조 과장님 말씀하는 거랑 이렇게 매치시켜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그런 후속 연구들이 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명박 정부 때의 광역 협력 사업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공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호스트를 좀 지원해 주실래요, 기 박사님? 지금 시간이 얼마 네네. 없으니까요. 저 사실은 그건 저 이유진 박사한테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 주시면 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예. 실제로 행정협의회는 30년 전이든 뭐 얼마가 됐든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9년도 현람에 나와 있어서 움직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2번 정도 뭐 만난다든가 그렇게 형식적인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것은 다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박관홍 연구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기정훈 교수님. 저도 그 설문하면서 조금 일단 숫자가 61명밖에 안 돼서 좀 아쉬웠고, 그때 그 신층 면접을 못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저희가 시도는 분명히 했었는데 그게 그 당시에 뭐가 걸려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연락을 많이 안 받나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심층 면접을 한 5-6건 정도 빼가지고 넣으려고 했는데 그때 뭐가 안 돼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들어가서 더 이런 형식화된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 얘기를 좀 넣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도 그 이유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들어갔다면은 마치 뭐 현장 조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사회를 보면서 참 일이 아쉽다 하는 걸 어차피 국가균형발전에 조상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기준을 하고 그래서 인구가 몇 명 되면은 뭐 초등학교를 만들고 공원 얼만큼 만들고 뭐 이런 시설 기준을 정한다라든가 또 하나는 이제 초광역 협력 사업의 어떤 성격을 정의할 때 우리 것이 없어요. 기본 데이터가. 다시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몇 명이었을 때는 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설 기준은 소위 우리가 패턴 랭귀지라고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이제 살면서 필요로 하는 그런 공공 서비스라든가 이 커먼스, 공유 지분에 대한 행동 패턴을 이렇게 연구를 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이런 패턴 랭귀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있으니까 하고 이제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정확한 기준이 아니라서 신도시를 만들고 나니까 어느 도시는 그 과대 학급이 나오게 되고 어느 신도시에서는 학교가 조금 비는 그런 꼴이 나오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결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다루는 것이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도달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냐 아니면 이 서비스, 공공서비스나 공공재가
광역자치단체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경우라면은 생산이나 전달 체계가 어느 정도 규모의 적정성을 가졌을 때 주민 부담도 적고 효율은 늘어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다 어떤 정책 수단을 마련하기 이전에 기초생활권 혹은 광역생활권, 전국생활권 이런 별로 필요한 어떤 공공재라든가 공공 서비스의 계층별로 도달 범위를 한번 굉장히 이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 그럴 연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한번 해놓으면은 그걸 근거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광역자치단체끼리 협력해야만 된다는 또 협력을 통해서 해당 주민들을 또 이 지방재정과 관련돼 있으니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 제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한 면을 또 여러 각도에서 다뤄봤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고맙습니다. 제가 이윤임 박사님 우리 공동 단톡방에다가 편람을 첨부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유진 박사도 알고는 있었을 텐데 이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오래됐다고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나도 60 몇 년 전에 태어났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처럼 오래됐어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본래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SS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